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게롭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특별편 지나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각종 질문들, 편견들 그런 거 함께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자기소개와 근황 짧게 갈게요. 저는 낮에도 글을 쓰고 왜 낮에 글을 쓰냐면 제 팀장님께서 옆자리에 바로 근데 저희가 파티션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딴지일보에다가 시리즈를 연재를 하잖아요. 근데 마감이 있으면 네. 그날 이제 낮에도 글을 쓰는 걸 팀장님이 보는 거예요. 나한테 넌 낮에도 글을 쓴다고 얘기를 해라. 회사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낮에도 글을 쓴다. 그래서 팀장님의 그 우호적인 협력 관계 아래서 글도 쓰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존경합니다. 들으세요? 들어 이거 들어. 아니 프라이버시가 없어.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없어. 팀장님 모든 걸 알고 계시네. 아니, 팀장님 그래서 보살이셔. 보살. 별명이 보살이셔. 그렇군요. 저는 호수입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토요일에 일이 없는 게 맞긴 한데 없어서 완전 백수처럼 지냈어요. 그러니까 백수처럼의 정의가 뭐였냐면 하긴 이건 백수처럼이 아닐지도 몰라. 그 집에 맥도날드를 시켰어요. 아니 롯데리아. 갑자기 또 롯데리아의 그 불고기 버거 몸에 유해한 그 맛이 먹고 싶더라고요. 세트를 10,000원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롯데리아 유해하다고 지금 지금 디스하신 롯데리아 가시는 거예요? 겁니까? 유해한 맛. 네, 그걸 해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그걸 먹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판타지 소설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그것까지 보고 밤 돼서 또 막 불 안 켜고 막 그러고 있다가 잤어요. 너무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충만한 하루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나야나입니다. 저는 어제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친구들이랑 개모임처럼 해서 3달 동안 모아서 만나는데 친구 놈 한 놈이 과외를 하는데요. 맨날 11시에 맞춰서 그래서 11시에 만나다 보니까 얼마 안 먹었는데도 되게 힘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천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일주일 만에 지금 3kg 빠졌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몸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부러운데? 그러게요. 아까 아픈 줄도 모르고 얼굴빛이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노답입니다. 밝아졌다면서. 지금 밥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운이 없네요. 지금 또 이제 지나가는 의사 A님. 네. 예. 지나가던 정신과 의사 A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섭외를 했죠. 네,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헛소리 하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덜컥 하셨어요. 여기 나오겠다라고. 그래서 설마 할 줄을 모르셨겠죠. 진짜로 근데 섭외를 했죠. 그래서 또 책임지시라고 했더니 또 기꺼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고. 뭐 힘든 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안색은 아니고. 안색은 힘든 일이신데요.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예. 신경정신과인 줄 알았더니 정확한 학명이 정신건강의학과예요. 네. 이 이름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바뀐 건 제가 전문의 아마 되고 난 이후에일 겁니다. 그 예전에는 신경정신과라고 불렀죠. 그 영어로 하면 Department of Psychiatry, Neuropsychiatry 이렇게 되거든요. Neuropsychiatry니까 신경정신과가 맞는데 이제 예전에 신경과와 정신과가 분리가 된 일이 있어요. 아주 옛날, 이건 아주 옛날 일이에요. 그 신경과에서는 이제 보통 운동과 감각에 관한 걸 담당을 하고 정신과에서는 인지와 지각, 기분 이런 걸 담당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신경이란 말을 과 명칭에서 빼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신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티그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티그마에 대해서 스티그마라는 건 제가 이것도 영어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편견. 편견. 그게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게 정신과 소위 말하는 정신병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순화를 하려고 한 거죠. 이름이 다시 뭐였죠? 바뀐 게?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 겁니다.
비슷한데. 그게 사실은 그냥 허전해서 더 붙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그 투표를 했어요. 뭐 뇌의학과, 응. 그다음에 뭐 뇌과학과, 뇌신경의학과 이런 식으로 투표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신경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저는 뇌신경의학과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았는데 뭐 제 투표는 아무 의미 없이 정신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신경과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과가 따로 그렇죠. 분리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경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과 감각,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렇죠. 대부분은 피지컬한 거죠. 뇌수술 같은- 신경외과 있잖아요. 신경외과. 아니, 아, 그러니까 신경외과 여러분들 또 달라요? 아셔야 될 일은 외과라는 명칭이 붙을 아니. 때는 수술. 반드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 그게 외과가 아니고 신경과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킨슨, 음. 그다음에 뇌졸중 후의 운동장애, 음.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정신과와 겹치는 부분이 인지 기능에 관한 건데 치매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간질 또 다르네요. 상당히 어렵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신경성 병이면 신경과를 가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신과를 가야 되는 병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헷갈려. 신경성. 제가 얼마 신경성? 전에 여기 그 뭐지 여기 뭐라 그러지 관자놀이 네. 이쪽에 막 아픈 거예요. 편두통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막 아, 이렇게 돼갖고. 두통은 신경과 질환. 아니 근데 또 그때 어디를 갔냐면 다들 뭐 신경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동네에 있는 신경외과를 갔어요. 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쪽이 아닌가? 내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혹시 스트레스성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정신과를 갔어요. 아유, 잘 그러니까 가셨네. 또 가니까 스트레스성이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무슨 뇌파 기계를 딱 꽂아주더니 그걸 들으면 잠이 들더라고요. 무슨 백색 소금 같은 게 나는 기계였거든요. 그래서 한 몇 번 가서 강제로 잠이 든 뒤 이완을 시키고 나니까 나았어요. 잘하셨네. 그렇군요. 우리가 간단한데 되게 헷갈려하고 몰랐던 사실들이네요. 그쵸? 어렵죠. 네. 그러게요. 네. 그럼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정신과 치료 내역 때문에 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학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 얘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외래 치료만 받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원 치료요? 그렇죠. 입원 치료. 입원도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랑 별로 상관없이.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거절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루만 입원을 해도 하루만 입원할 그럴 일이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아니 하루만 입원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흔하진 않죠. 아니 꽤 흔하게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유로 입원을 했지만 아.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하루 만에 나가시는 분이 하루 만에 있습니다. 나가시는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사실 의사로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전공 1년 차 때입니다. 미국 LA에 사시는 환자분이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한국에 나오셨고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치료가 잘 안 돼서 이제 그쪽 병원에서 전기 충격 치료라는 치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전공의로 근무하던 병원으로 옮기셔서 평가를 하시다가 결국엔 그 환자분이 최종적으로는 CJD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에 걸리신 게 확인이 됐습니다. CJD라는 병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광우병의 일종인데요. 그분은 가족성 CJD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그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뇌에서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서 인지 기능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병인데 결국에는 그 환자분을 미국 LA로 환자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환자분을 모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비자가 있던 사람이 전공의 중에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무박 2일로 아무도 이런 경우를 해본 적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아마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공항을 바로 활주로로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가서 환자가 올라가는 컨테이너 화물 이송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그걸로 비행기로 올라가서 비행기 안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옆에 앉아서
12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수액을 몇 번 갈고 뭐 바이탈 체크를 몇 번 하고 그 정도 하고 LA에서 내려서 다시 바로 활주로로 내려가서 앰뷸런스를 타고 거기서 입국 수속을 하고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인계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서 그날 당직을 썼죠. 그게 특별한 경험. 그게 역시 의사가 정말 힘들다라는 게. 출장 의사의 출장 일기를 그렇죠. 처음 들어보네요. 의사들 출장 가는지 몰랐어요. 아 실제로 의사 인턴을 할 때는 환자 이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지방으로 서울에서 뭐 전라도 광주까지 하루 만에 갔다 왔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저처럼 미국 LA를 다녀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무박으로. 무방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플러스 당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국가적 재해 재난 사고. 그러니까 지금 4월이에요. 녹음 이거 방송 나가는 거는 아마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될 것 같은데 4월이고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국가적 재난 세월호나 산풍사고 같은 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국가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해를 입게 되면 그 직후에는 급성 스트레스성 상태라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환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재해를 받았던 30% 정도는 별 이상이 없고요. 40% 정도는 가벼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굉장히 좀 심한 증상이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불행하게도 점점 더 악화됩니다. 난 나머지 10% 아니 그 제가 보기에는 3만 언니 분께서는 아마 20% 정도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만 언니의 그 이전 딴지일보에 게시된 글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보면 굉장히 병력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네. 불행히도 거기에 보면은 나쁜 예후를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맞아요. 네. 지연된 발생. 네. 사건 이후에서 병이 발생하기까지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예후를 나쁜 가져가요? 예후입니다. 네. 아, 그 바로 발생하는 좋은 것보다? 예후가 빨리 발생할 경우 아. 그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데 아, 충격이 빨리 드러나는 그렇죠. 게요? 드라는 네. 바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지연되어서 발생할 경우에는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3만 언니께서는 4회, 5회쯤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네. 또 나쁘게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건 지금 그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이 그 사회적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 허약한 경우, 그러니까 가족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연세가 좀 되시죠? 연세. 아직은 네. 춘추 미령하시오. 아직은 뭐 예, 다행히 어머니가 좋으시고 해서 그나마 조금 덜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안정된 뭐 가정을 꾸리신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조금 주변에 지지해줄 사람이 또 많이 있을수록 그렇죠. 많이 좋은 거네요. 있을수록 좋아집니다. 물론 그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음. 친구 관계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근데 제가 그거는 느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네트워크를 더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제가 적게 가져가고요. 그래도 가족 내 지지가 약하니까 내가 어떤 그런 불행한 일들에 좀 노출이 됐을 때 더 훨씬 더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깨닫게 됐어요. 네. 가족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사실은 가족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 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다 글로 공개되어 나와 있고 있으니까 제가 이미 그걸로 밝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니 이것은 그 3만 원 얘기는 아니고 하필 오늘이 4월 16일이죠. 오늘이에요? 네. 오늘은 아닌데요. 오늘은 14일입니다. 14일입니다. 예. 네. 행사가 오늘 있죠. 주말에. 네. 아, 그런가요? 네. 그
사실은 그 트라우마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교과서적으로는 치료를 짧게 하고 빨리 하고 가능하면 빨리 환자들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연구가 되었냐면 전쟁을 겪은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얻게 된 결과인데요. 정신과 전문의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그 원칙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그게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 과정에 상당히 개입을 했습니다마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치료 원칙대로 나갈 수가 없었던 점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또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뭔가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정신과 전문의 외에도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굉장히 큰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살아있는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로 가게 되면 환자들끼리 스스로 사건을 리뷰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막아버린 거죠. 초기에.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교 외 활동들이 자꾸 연장이 됐었어요. 그때.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상 외적인 그렇죠.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약간 치료가 지연됐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자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께서 기획으로 시랜드, 대구 지하철 이런 이제 그런 유가족들을 네.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고 이후에 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뭐 그 유족들이 이제 그 세월호 분들도 그렇고 그 대부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직업 같은 것도 바꾸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논란. 많이 주죠. 엄청나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극복 가능할, 그러니까 마음 굳세게 먹고.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만일에 그 사건 직후에 빨리 학교로 돌아가라. 누군가 강제로 학교를 넣었다면 당사자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학교로 돌아가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과정에 사실은 병이 빨리 나타납니다. 빨리 나타나는 것이 좋은 예후를 보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환자 보호자분들이 매우 착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환자를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치료가 되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환자를 격리병동에 입원시키게 되면 환자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려를- 대부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미칠 생각하시죠? 거 미치지 않을까? 혼자 두면. 드라마가 사실-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인은 격리병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증상이 있는 환자가 격리병동에 들어가면 감춰져 있던 증상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격리병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 드러나지 않는 증상을 그날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증상이 드러나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울 때 본성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의 상처들이 이제 그렇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증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빠른 치료, 빠른 개입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좀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네네네. 예. 그게 내가 드러내지 않았던 외상후 거지. 스트레스 장애나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빠진 분들은 그 상황을 다 언급하기를 회피하고 그 장소에 안 가려 하고 하는 맞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덮어두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당시의 감정들이 폭발하거든요. 아, 저도 그걸 안 그랬어요. 하게 두는 게 치료가 아니라 하고 재평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뇌에서. 단순히 그냥 덮어두고 회피하게 하는 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다시 언급하게 하느냐. 정신과 의사 앞에 가게 되면 환자들은 그 상황을 다시 회상을 해야 되고
다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호자들이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보호자가. 근데 그게 치료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놓는 게요. 덮어놓는 건 치료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굶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상처를 가족 도려내야 간에 되는 가족 간의 문제든 부부 간의 문제든 덮어두고 가면 그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음. 차라리 앞에서 싸우든가 싸워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갈라서든가 그게 해결입니다. 선생님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중간 없어요. 이건 교과서적인 치료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서죠. 근데 너무 싸우던가 갈라서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해를 이걸 잘하는 적극적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적극 공감합니다. 아, 그래. 네, 어. 맞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중간은 어, 없어. 예. 네, 그렇습니다. 참 곤란한 것이 임상 의사로서 예전에 제 경험인데 그 청소년 환자인데 제가 보기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이고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호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가버리죠. 그럼 더 그러다가 결국에는 몇 달 후에 대학병원에서 결국엔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호자도 마찬가지죠. 그게 다 치료를 회피하고 지연시킵니다. 치료를. 그게 일반적인 자연경과죠.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안타깝네요, 진짜. 근데 트라우마는요 다 이렇게 완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는 뭐 완치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계속 관리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그 이제 그런 건가요? 다른 분이 누가 이메일로 질문을 네, 하셨죠. 제가 했었어요. 완치가 있는지 아, 가능한 네?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은 대부분 완치가 되는 병이죠. 음. 감기, 음. 팔 부러졌다. 다시 붙인다 그런가요? 이런 거. 자, 요런 이 완치를 생각할 수 있는 병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요소가 이 병을 일으킨 겁니다.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죠. 팔이 부러진 것은 외력의 작용에 의해서 팔이 뼈가 부러진 거죠. 네. 외력이 작용된 것은 그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다음 팔이 부러졌으면 부러지게 한 힘을 없애고 팔을 제 위치에 고정시키면 사실은 팔이 저절로 낫는 거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낫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 중에 류마티스 질환, 당뇨병, 고혈압 이런 병들이 궁극적으로 약을 안 먹고 낫습니까? 낫지 않거든요. 이런 병들은 소위 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평생. 이 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외력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 자체의 유전자의 결함이 어느 순간에 발현이 되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류마티스 질환 같은 만성적인 병이 발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조현병이나 정신과적인 질환들은 대부분 외력에 의해서 작용한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질문하신 분께서 얘기하신 병원에 만성적으로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은 낫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낫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병인데 불행하게도 관리가 조현병 같은 병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의 떨어짐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병원 밖을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그 환자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환자의 안전이 우리 일반 대중의 안전이 아니라 그 환자의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환자의 인권은 그 환자가 죽을 권리는 그 환자에게 있다. 그러면 그 환자는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환자는 알코올 의존과 명확하게 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적 장애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혼자 살고 있는데 농사 지을 철에는 농사를 짓는다는 핑계로 퇴원을 합니다. 그 농사가 끝나면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철저히 또 절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자의 입원이었죠. 강제 입원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자의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나는 퇴원하겠소라고 얘기를 하며 퇴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의 자유도 있습니다. 나가겠다면 나갈 수 있는데 이 환자는 불행하게도 녹내장이 있었고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했을 때만 해도
시내를 외출해서 약국을 갈 수 있었고 혼자 병원을 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쯤에는 시력이 굉장히 떨어서 제가 보기에 나갈 수가 거의 없었던 환자죠. 그렇지만 그 환자는 자의입원이었고 외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생도 외출을 허락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환자는 외출을 갔죠. 그렇지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눈두렁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이 왔죠. 그 환자를 우리가 강제로 입원을 계속 유지를 했다면 돌아가셨겠습니까? 실족사한 거 그렇죠. 추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한 문제네요. 그 환자의 인권이 중요하냐? 그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죽게 놔둘 것이냐? 좀 더 살게 할 것이냐?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듣기로는 조현병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 100명으로 따지면 100명 중에 한 명이죠. 한 명 정도 평생 유병률은 많아요. 100명 중에 한 명.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럼 지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발병이 정도가 다른 거예요? 정도가 다른 거 아닐까요?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건 평생 유병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평생 이렇게 100명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현병을 발병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없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한 10명을 동시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거죠. 여러분들 물론 누군가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조현병이 있다 쳐도 그분의 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밖에서 그냥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몰라. 네. 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분열 상태다. 분열 상태가 있고 이걸 자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꼭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조현병은 대부분은 병식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진단을 대부분은 받아야 가족들이 살다 너무 이상하니까 병원에 데리고 아. 오는 거죠. 본인은 이상한 걸 자각을 못하는 못하고. 자각을 못 그 사실은 아주 드물게 제 환자분들 중에도 외래를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하셔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조현병인 것 같긴 한데 기능이 그나마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두고 보는 거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약을 드시는 건데 굳이 약을 안 드시겠다고 하니까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여쭤볼 게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하고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로 따지면 약물 치료를 능가할 수 있는 치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로 호르몬 조정하나요? 호르몬 아니요. 맞나? 저기 아, 제가 네. 다 데리고 나가서 따로 네. 설명할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예, 호르몬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거리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정신건강학과에서 다루는 것은 원거리 신경전달 물질이 아니고 단거리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뇌에서 신경세포 간의 신호전달을 맡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다루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치료 중에 약물 치료만큼 가성비가 좋은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충격 치료입니다. 조현병이나 심한 우울증에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치료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쌉니다. 전기 충격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즉 감이 간지를 전이하는데- 일으키는 거죠. 아, 인위적으로 전기 신호를 흘려서 그 관자놀이에다가 네네. 전극을 2개를 대고 굉장히 큰 전류를 확 흘려서 네네. 뇌에 인위적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30주 이상. 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포맷하는 거예요? 네? 논리 자체가 네. 강력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뇌를 뇌를 리셋시키는 포맷, 거죠. 예, 그렇죠. 네, 리셋시키는 깨끗하게 거죠. 다시, 재부팅 예,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들의 배치를 완전히 리셋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그 뇌에서 전기 스파크를 마구 일으켜서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던 신경전달 물질들을 일시에 소진시키는 거죠. 정보를 다 지운 다음에 다시 그렇죠. 입력시키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직후에 한 30분 정도는 모든 기억이 다 없어집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럼 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멍해져요? 나중에 복구가 되죠. 멍해집니다. 아, 약간 사람의 몸이 좀 기계스럽긴 하네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른 거라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몸과 마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이기론
이기론. 물론 그 종교에 심취해 계신 사만 언니 분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영혼은 없다고 생각. 네, 영혼은 없다. 루물론자로서 맞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영혼이라고 보면 컴퓨터가 꺼지면 소프트웨어도 안녕. 그렇죠. 이라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나는 반대야. 전 마음도 흙으로 유물론자로 돌아가는 전 맞다고 것인가? 봅니다. 약물 치료가 된다는 건 그게 하나로 일치가 된다라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밥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을 먹었는데 포만감이 생긴다는 건 정서잖아요. 물질이 정서를 변화시킨 거예요. 밥 먹으면 되게 너그러워지잖아요. 달콤한 사탕을 하나 입에 빨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사탕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마음에 평화가 온다. 그럼요. 배부르면 너그러져요. 여러분들 그 마약이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마약은 물질이에요. 안 해봐서 아무리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나 술. 술. 아 그렇구나. 술은 물질이라고요.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서 흡수가 된 다음에 정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흥나는 거. 자 기분 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네네. 기분은 음파야 음파. 우리가 말한 것은 논리에 빈틈이 없어. 말은 네. 물리적인 현상으로 공기를 흔들었고 아, 예, 공기의 네. 흔듦이 고막을 그 분위기에- 진동시켰고 그게 정서를 바꾼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좋은 그림을 봤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이 그림은 물리적인 현상이라고요. 아니 저는 그 그림에 화가들의 영혼이 실려서 아우라라는 용어 있잖아요. 복제품은 똑같은 그 기운이 안 나오잖아요. 의사 그건 선생님 어떻게 표정을 생각하세요? 찍어놔야 되는데. 아 이거 정말 아, 근데 만...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제가 제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환자들이 저한테 안 오기 때문이죠. 아니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까? 아우라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닐까요? 세계 조화가 네, 그 아우라를 만드는 것이죠. 세계 조화, 배치, 색의 조화. 세계 조화와 배치 이런 것들이 해상도가 떨어져서 아우라가 없다. 아니 뭐 복제품은? 복제품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방금 질문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위약 효과 있잖아요. 그것도 플라시보? 네, 그것도 어차피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변화된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복제품이라고 보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진품이고 그 박물관에 걸려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 아우라를 느끼는 게 그것이 감정이다. 네. 네. 그 루브르에 걸려 있는 모나리자 위작일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본품이랑 위작이랑 왔다 왜 갔다 나는 하거든요. 영혼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네, 그래서 와인 같은 거 마실 때도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제품의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 싫다고 하셨는데 밝히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밝히면 환자들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아니 지금도 그렇게 막 싫어하시잖아. 유명해지시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이걸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은 저는 재미로 하니까요. 흔히 말하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밌어요? 환자의 정신병리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치료에 나가는 과정이 재밌나요? 그것도 그렇고 정신병리 정신병리 자체 사실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신병리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환청이나 망상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환청과 망상은 실제로 4차원 세계에 어딘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외계인. 실제로 외계인을 만났거나 예, 예. 아니면 저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 실제로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또는 다른 세상에 관한 단서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정신과에 와서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소년- 저는 이제 아, 원래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컴퓨터 그 인간의 지능과 인지 시스템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의대 신경생명 연구실에서 신경과학을 한 2년 반을 연구를 했고 사실은 그 전에는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공대. 원래는 공대 출신입니다. 저는 공학 석사입니다.
공학 석사시고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다가 하도 몰라서 그냥 공돌이로서 뇌를 연구할 때는 한계가 너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파편밖에 못 본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제 의대 다니는 친구에게 팔차신경, 에이스 너브라고 이제 귀에 들어가는 신경에 대해서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왜 팔차신경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8번째 신경이니까 팔차신경이다. 그 뇌에서 신경이 12개가 아. 나오는데 그중 8개니까 팔차신경. 이런 간단한 것조차 공대생인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참 안심하구나. 뇌를 공부하려면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의대를 간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뜻밖의 공학 적성이 엄청 맞아. 천재잖아. 그러면 공학 석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의대를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연구원도 1년 했어요. 장난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운이 되게 좋았죠. 전 의대를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살면서 운이 되게 좋았던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음.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IMF 사건 네네네. IMF 때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IMF 직전에 저쪽에 그 동해안에 있는 그 연구소에 있을 때 막 버블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 버블이 심할 때 그때 연구소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포항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막 짜줬죠. 그래서 아. 정말 쓸데없는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때는 버블 시대라서 정말 IT 인력들이 일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저는 의대를 간 거죠. 아. 얼마나 저는 그때 회사를 차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차렸으면 큰일 날 차렸으면 망한 거죠. 이 자리에 안 계셨다니. 그 버블과 함께 우리 집 망했는데. 그 IMF 들어가서 뭘 했냐면은 저는 그때 이제 벌어둔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여러분들 그때 그때 이자가 이자 20%. 1년에 20%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 집은 대출이자 20%. 그래 의대 학생 입장에서 그때 1,000만 원을 넣어놨더니 200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걸로 생활비를 썼죠. 와. 와. 되는 사람은 되는구나. 델롬델. 델롬. 우리 집 이자가 저기로. 사이언스다 사이언스. 근데 그 후에 인턴 들어가서 그 돈을 다시 넣어놨더니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